1011년에 거란이 물러가면서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끝이 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1018년에 3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1011년부터 1018년까지 이 사이에 고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이 돌아가는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011년 1월 11일에 거란군이 철수를 시작합니다. 철수하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뒤쫓아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양규가 아주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데요. 1월 18일 날 인주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해서 2천여 급을 참했다. 참이라고 한 것은 베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날 이수 성령까지 쫓아가서 2,500여 급을 참했다. 1월 22일에 여리참에서 1,000여 급을 참했다. 1월 28일에 애전에서 1,000여 급을 참했다. 그리고 그날 양규가 전사하죠. 양규 열전에 따르면 양규 전사 기록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거란군은 여러 장수들의 공격을 받은 데다가 큰 비를 만나 말과 낙타가 지치고 갑옷과 무기를 모두 잃은 채 압록강을 건너갔다. 이 기록 다음에 고려사 세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월 29일에 거란주가 압록강을 건너 끌고 갔다. 거란주 도압록강 인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거란군이 고려에서 모두 철수한 것이 1011년 1월 29일이었다. 그런데 거란 측 기록, 거란의 여러 기록 가운데 한문으로 쓰여진 기록은 요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국의 24사 가운데 하나이고, 이 요사에도 역시 자신들의 고려 침략 사실을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것을 보면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요사의 전쟁 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1011년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려사 기록과 꼭 10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1월 1일 날 군사를 돌렸는데 항복했던 고려의 여러 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거란의 입장에서 쓴 기록이에요. 항복했던 여러 성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고려의 북쪽에 있었던 성들이 거란군에게 함락당하지 않고 보존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있던 고려 군사들이 거란이 후퇴를 하니까 그 뒤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요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귀주 남쪽 험준한 계곡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연일 와서 말과 낙타가 지쳐 갑옷과 무기를 많이 버렸고 비가 그쳐서 겨우 건널 수 있었다. 뭘 건너느냐면 압록강을 건넌 거예요. 1월 15일에 압록강에 행차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어는 빠져 있지만 거란 황제입니다.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도착한 것이 1월 15일이라는 거죠. 고려사는 1월 2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14일의 차이가 생깁니다. 요사는 15일 날 거란 황제가 압록강에 행차했고 16일에 거란의 황후가 내원성까지 와서 이 황제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원성은 어디냐면 고려와 거란의 국경선이에요. 자, 압록강이 국경선이 되죠. 이 압록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 쌓은 성이 내원성입니다. 이것이 거란의 영토였고 거란의 황후가 여기까지 와서 친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황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사의 날짜 기록은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전체가 다 잘못된 거고 하나가 맞는다면 다른 것도 다 맞는 거고 이런 거죠.
그리고 18일 날 거란에서는 고려를 정발하기 위해서 조직했던 군대를 해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미 1월 18일에 모든 전쟁이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고려에서는 1월 28일 날 양규가 애전에서 거란군과 싸워서 천여 급을 뱉고 그날 전사를 하고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두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시차. 가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란의 본진이 먼저 철수했고, 그러니까 고려사의 기록대로 1월 11일 날 거란이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황제가 가장 먼저 철수를 하고 뒤따라서 거란의 군대가 다 철수를 하는데 이 후미를 고려가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것은 일단 고려사 기록이 맞고 요사 기록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사와 고려사 기록이 다를 때는 일단 고려사 쪽을 믿는 것으로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아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 기록대로 1011년 1월 29일에 전쟁이 끝납니다. 이 전쟁은 고려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상처를 남깁니다. 고려가 이긴 전쟁이지만 전쟁터가 고려 땅이었어요. 이럴 경우는 무조건 고려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불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한 것들이 전부 고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란은 전쟁에서 패배했어도 자기 영토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군인들만 죽는 거고 거란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볼 일이 없어요. 물론 세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후방에서의 피해는 있지만 직접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죠. 전쟁은 그래서 자기 땅에서 하게 되는 사람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피해를 복구해야 되죠. 황폐해진 농경지 복구해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그 앞에 닥치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에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고 농경지가 갑자기 회복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계속 회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급히 해야 될 일은 아마 논공행상이었을 겁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전쟁 중에 고려를 배신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 전쟁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1011년 2월 25일에 고려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부에서 아뢰기를 유원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원경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솔선해서 적에 항복했으니 그의 처자를 유배해 보내십시오. 라고 하자 왕이 허락했다. 유원경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아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려의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란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는 거죠.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처자, 가족들을 처벌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또는 거란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처벌하지 못할 때는 가족들이라도 처벌하겠다 해서 거란에 항복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유원경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거란에 항복한 사람들 자신을 처벌하거나 그 가족을 처벌하거나 하는 일들이 고려에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포상도 합니다. 1011년 4월 9일에는 전사한 어사중승 노정을 예빈경으로 추증하였다. 어사중승은 종사품관직인데
이 관직으로 전사한 사람을 종 3품으로 2등급을 올려줬다는 거예요. 노정은 누구냐면 강조의 통주 삼수체 전투,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이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노정을 포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정뿐 아니라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에라도 관직을 올려줬다고 하는 걸 뜻해요. 다른 사람도 아마 이렇게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1011년 4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사자의 해골을 수습해서 묻어주고 제사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항복한 사람 처벌하고 전사한 사람 포상하고 아마 무명용사의 묘가 이때 만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군인들의 공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조금 뜻밖의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공이 가장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감찬에게는 높은 관직이 주어지지 않아요. 강감찬이 예부시랑 정사품 관직으로 전쟁을 맞이했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강감찬에게 주어진 관직은 한림학사 승지입니다. 한림학사 승지는 어떤 권한이 있는 그런 관직이 아니에요. 뭐 하는 데냐면 한림원의 학사승지라는 관직인데, 한림원은 왕명을 글로 짓는 일을 하는 데입니다. 강감찬이 문과에 장원급제한 문신이라고 하는 점을 잠시 잊어버렸을 텐데, 문신이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의 그 역할에 비해서는 강감찬에게 주어진 관직이 조금 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지체문. 현종을 호위해서 나주까지 갔다 온 이 지체문에게는 높은 관직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강감찬과 지체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말고 하공진이나 양규는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은 양규는 전사했고 하공진은 거란에 끌려갔기 때문에 관직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외가 된 거죠. 다만 강감찬이나 지체문처럼 우리가 알기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높은 관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과 지체문의 역할이 실제보다 더 크게 기록되어 있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강감찬, 지체문 말고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근거가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고려 거란 전쟁을 강감찬, 지체문, 양규, 하공진 요 네 사람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것이 전국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공로자들이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탁사정은 문제가 돼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011년 3월 5일 날 어사 중승, 이건 어사대의 종사품 관직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직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한 달 만에 우간이 대부라고 하는 관직으로 옮기는데, 이건 중섬나성 낭사의 정사품 관직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직언을 하는 간관이에요.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의 대관과 중섬나성 낭사의 간관이 아주 중요한 관직인데, 탁사정이 연거푸 대관과 간관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탁사정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먼저 탁사정 조사를 해보죠. 본관 몰라요. 사조 모릅니다. 다만 탁씨는 희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탁씨를 본관으로 하는 지역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찾아보면 네 군데가 나옵니다. 경기도 양근, 지금 양평이에요. 경기도 가평, 그리고 전라도 무진, 지금 광주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창평, 지금 담양이에요. 이 네 군데 중에 하나를 본관으로 했을 겁니다. 자, 네 군데 중에 하나, 더 이상은 모른다라는 건데요. 탁사정의 이름이 고려사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목종 말의 일입니다. 목종 12년 1009년 1월 16일 날 왕이 궁궐의 창고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비탄해하다가 병이 나서 정무를 보지 않았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거죠? 하공진 편에 한번 나왔던 기록이에요. 그래서 관리들이 궁궐에서 퇴근하지 않고 밤새 왕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탁사정이었습니다. 친종장군 유방과 중랑장 유종, 탁사정, 하공진이 근전문에서 직숙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강조가 군대를 일으켜서 개경 근처로 왔을 때 하공진이 강조에게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하공진과 함께 행동을 한 것이 탁사정입니다. 급사중 탁사정과 낭중 하공진이 강조에게 도망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탁사정이 어떤 관직에 오르냐면 동북계 도순검사가 됩니다. 동북계는 지금의 함경도 쪽의 도순검사는 거기 국방 책임자예요. 같은 시기에 서북계, 그러니까 지금의 평안도 지방의 국방 책임자가 된 사람이 양규예요. 그러니까 동북계에는 탁사정이 가고 서북계에는 양규가 가서 두 사람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경이 거란군의 침략으로 서경이 함락되려고 하니까 서경 사람들이 항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막 이제 화주에 있었던 지체문이 군대를 끌고 서경으로 막 달려가는데 서경 사람들이 성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서경에 와서 드디어 성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에도 탁사정이 등장을 합니다. 지체문편에 탁사정이 또 나오는 거죠. 서경성에 들어간 탁사정이 지체문과 모의해서 서경성의 항복을 재촉하러 온 거란 한문인진사 한기 등을 모두 베고 또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서 성 밖에 나가 거란이 서경 유수로 임명한 을름이라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기고 또 승려 법원과 함께 군사 9,000명을 거느리고 임원역 남쪽에서 싸워서 거란군 3,000여 급을 베고 여기까지 이제 탁사정이 전공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행적이 문제가 됩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내려와서 서경성 서쪽 사찰에 주둔하자 이때 탁사정이 겁을 내요. 그래서 같이 싸우고 있던 장군 대도수에게 당신은 동문으로 나가고 나는 서문으로 나가서 양쪽에서 거란군을 협공합시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 휘하 군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도망했다. 대도수가 약속대로 싸우려고 나왔는데 탁사정 군대가 없는 걸 보고 자기도 항복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탁사정이 거란군에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사중승에 오르고 우간이대부에 오르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당시 고려의 여론이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였는지 1011년 8월 15일 날 탁사정을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이 유배를 보낼 때의 이유는 거란군에게 항복했다 이게 아니고 강조의 무리, 왕을 죽이고 현종을 세우고 권력을 잡았던 이 강조의 무리들을 처벌한다라고 하면서 탁사정을 이때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탁사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란군에 항복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 사정은 뭔지 모르겠다입니다. 한편 지체문에 대해서는 높은 관직을 내린 게 없어요. 왕이 나주에서 개경으로 올라오다가 공주에서 김운부 딸과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드리게 되는데 공주에 왔을 때 갑자기 지체문에게 토지 30결을 하사했다. 고려 전기의 토지 1결은요. 결은 토지의 면적 단위입니다. 고려 전기의 1결은 약 15,400제곱미터예요. 30결이면은 무려 46만 2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14만 평이 됩니다. 이런 땅을 지체문에게 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서를 내려서 짐이 적의 침략을 피해 허둥지둥 먼 길을 갔는데 호종하던 신하들은 전부 도망가고 오직 지체문만이 온갖 풍상을 무릅쓰고 산 넘고 물 건너 말고삐를 잡는 수고를 사행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켰다. 이렇게 그 공을 치하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직이 오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1016년에 정삼품 우상시라는 관직이 됐으니까 높은 관직에 오른 게 아니죠. 그리고 1027년에 죽는데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건 또 지체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모르는 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강감찬도 마찬가지로 승진이 더딥니다. 나이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미 60세가 넘어서 거란의 2차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그때 그렇게 높지 않은 관직을 전전하고 있었으니까 2차 전쟁 때 강감찬의 공적은 크게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 피해 복구하고 논공행상하고 이러면서 수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놀랍게도 국왕 현종에게 기회가 됩니다. 전쟁이 기회가 된다고 이상한 일인데요. 자, 현종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까요? 출생에 약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태종의 아들 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욱이죠. 나중에 아들이 왕이 되어서 현종이 안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올려줘요. 그래서 안종욱 이렇게 불리는데 그냥 이때는 아직까지는 왕욱이죠. 어머니는 누구죠? 왕욱의 조카예요. 경종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씨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태어난, 그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고려라도 이건 불륜이에요. 게다가 헌정왕후는 경종의 왕후였습니다. 경종이 죽은 다음에 왕후가 삼촌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 현종이었어요. 어린 시절 2살부터 6살 때까지는 아버지가 유배가 있는 사주, 지금 경상남도 사천에서 성장을 했고 6살 때 서울로 올라간 것은 아버지가 그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대량원군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12살에 천추태후에 의해서 승려가 되어서 개경에 있는 순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삼각산의 신열사로 옮겨지죠. 여기에서 18살까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현종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자 수업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을 때는 그 정통성에 시비가 생기죠.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8살에 왕이 된 것은 정말 천지의 기운이 다 도와준 덕분입니다. 목종 때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왕의 남색 파트너가 국정을 농단했고 여기에 천추태후는 또 국정에 관여하면서 김치향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었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또 왕을 세우려고 대량원군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란한 데다가 강조라고 하는 사람은 또 저쪽 서북면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고려의 일반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이게 목종태 정치인데 이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의견을 통일한 것이 뭐냐면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천추태후와 김치향만 빼고 그러니까 목종과 일반 관료들과 강조가 전부
반천추태후 연합을 만들면서 대량원군이 왕이 된 것에 모두가 동의를 했다는 거죠. 대량원군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천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만 강조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이 됐을 처음에는 허수아비예요. 실권은 당연히 강조가 다 가지고 있었고, 왕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지도 않은, 18살이니까 어리지도 않잖아요. 이런 왕이 있었는데 전쟁이 현종에게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뭐죠? 강조가 죽은 거예요. 강조가 거란 황제와 싸우다가 거기서 사로잡혀 죽습니다. 고려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지만 현종으로서는 자기를 억누르는 권력자가 사라진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쟁을 하는 동안 국왕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란과 싸우면서 이 현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의 모든 관료들이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국왕이 사라지게 되면 거란과 싸우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왕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나주까지 갔다 오잖아요. 이러면서 현종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고생한 덕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만일 사로잡혔거나 내가 만일 잘못됐으면 이런 승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몽진의 공로를, 왕권을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쟁이 현종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연극이 끝나고 난 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재상들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어에 위태로운데도 지키지 않고 넘어지는데도 붙들지 않는다면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느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위태로운데 왕을 안 지키고 왕이 넘어지는데 붙들어주지 않는 재상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지키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것도 논어를 들이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공부 좀 한 사람이야. 논어 가지고 좀 부족했을까요? 서경이라는 책을 또 인용을 합니다. 서경에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인이 된다고 했다. 나 서경 읽었어.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신하들의 간언을 따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 신하들이 나한테 간언을 해야 돼. 간언을 해라. 내가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해서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나의 부족함을 힘써 돕고 면전에서만 순종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 얼마나 멋있는 자세예요. 면전에서만 충성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면전에서 충성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면전에서만 말고 내가 안 보는 데서도 나에게 충성을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된 왕이 나이가 50, 60이 먹은 대신들을 앞에 놓고 나에게 충성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중요한 역할은 뭐죠? 내가 칼 들고 싸운 게 아니고 나주까지 힘들게 다녀왔다. 이러면서 내가 국왕을 보존했다. 왕실을 보존했다. 내가 고생한 덕분이야. 이 얘기를 한 거죠. 현종은 왕실 혼인도 다르게 해요. 고려 초에 근친혼이 있었잖아요. 현종은 왕이 되자마자 2명의 왕후를 드리는데 이때는 근친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친혼 중에서도 모두 성종의 딸들로 이 왕후 둘을 드려요. 성종 정치의 계승과도 관계가 있고 성종의 이 두 딸들은 어머니는 왕씨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친혼이 3대까지 이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왕후가 우리가 잘 아는 공주절도사 김은부의 딸입니다. 이때부터 현종이 근친혼에서 탈피해요. 그 대신에 외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생기게 돼요. 김은부의 안산 김씨, 딸 셋을 왕후로 보내잖아요. 외척이 생기는데 우리는 외척하면 외척에 바로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바로 하기 전에 외척은 기본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세력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종은 외척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현종의 왕권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이걸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종 자신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이 전쟁이 고려의 왕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현종이었습니다. 현종은 이렇게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기의 개인사도 해결하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든 미화시키기 위해서 과거 세탁을 시도합니다. 먼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왕욱을 안종으로 추존을 해서 안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올려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교서를 내립니다. 1012년 7월 달 일이에요. 내가 사수에 있을 때, 사수현, 지금의 사천시, 여기에 있을 때 2살부터 6살 때까지 일인데요. 언효와 효질 두 사람이 곁에서 도우며 열심히 노력했으니 양전을 하사하여 보상하도록 하라. 그때 자기를 개인적으로 도와준 사람한테 토지를 줘서 보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내 어린 시절에 나한테 잘한 사람들 전부 내가 이제 보상할 거야. 이러고 나선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017년 4월 달에 아버지의 묘를 사천에서 개경으로 이장을 해와요. 그리고 묘의 이름도 건능이라고 해가지고 건능 높여드립니다.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추문을 가리면서 국왕으로서 자기의 정통성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행위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왕의 위상이 강화된다. 반대 세력 또는 경쟁 세력이 소멸해요. 그리고 왕통이 정리가 됩니다. 태정광 경성목에 이어서 현종 이후로는 덕종, 정종, 문종이 즉위해요. 전부 현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고려의 왕통은 전부 현종 직계가 돼요. 왕실의 근친혼이 이제는 조계혼으로 바뀌게 되면서 외척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고려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나면서 중앙의 조정이 지방 세력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갖게 돼요. 지방 세력을 중앙의 권력으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정책이에요. 이건 이제 흔히 중앙 집권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하는 방법은 이거 역시 성종 때 했던 것을 똑같이 해요.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983년 성종 2년에 전국 12개 목을 두고 목사를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1018년에 현종 9년에 사도호부 8목 56 지주군사 28진장 28령으로 총 116명의 지방관이 파견돼요. 12명에서 100명 이상 늘어나는데 불과 35년이 걸린 거죠. 중요한 것은 성종 때 한 일을 현종 때 더 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그 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한 게 있습니다. 지방의 향리들의 관직을 전부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방의 독립 세력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명칭은
통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호장, 부호장, 호정, 부호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통일을 시켜요. 그런데 1018년에는 현종이 뭘 하냐면 이 향리의 정원을 9년별로 다 정합니다. 대체로 인구를 비례로 해서 각 9년에 향리는 몇 명을 둘 수 있는지를 정해요. 이건 뭐냐면 그 지방 향리의 수를 중앙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지방에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게 된다는 걸 뜻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 옷이나 입고 막 다녔는데 이제는 안 돼요. 향리 중에 예컨대 호장이다 그러면 호장에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호장은 옷이 정해져 있고, 자,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람들은 관리다. 관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공무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해가 모두 1018년입니다. 1018. 이것이 고려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고려가 918년에 건국됐거든요. 고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왕이 있는 중앙의 조정이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고려가 출발한다는 이런 기념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현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란이죠. 1011년 1월 달에 거란이 고려에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거란이 고려에서 철수하는 조건. 고려 국왕의 친조였습니다. 고려 국왕이 거란까지 가서 거란 황제를 직접 만난다고 하는 이 조건. 이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평화는 언제라도 깨질 수가 있었던 거죠. 고려 건국 100주년은 그래서 거란과 전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 속에서 치러지게 되는 거죠. 고려가 새 출발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거란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힘든 숙제 하나를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란에 3차 침략이 있게 되고 또 한 번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거란과의 3차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주는 역사였습니다.